오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부장은 모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이며 서울 자가에 연봉은 1억 정도 되며 실수령액은 월 600만 원 정도. 그가 해외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산 몽블랑 가방, 태그웨어 시계와 명품 넥타이는 김 부장의 자존심이자 멋이다. 대기업 직원이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그런데 옆팀 최 부장의 가방이 새롭다. 브랜드를 찾아보니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다. 흠칫 놀란 김 부장은 책상 아래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이 거슬리기 시작한다. 거래처 사람들이 이 가방을 보면 날 무시할 텐데 팀장이 이런 가방 들고 다니면 팀원들도 날 무시할지도 몰라. 그래, 새 가방을 사는 거야.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서 그는 자주 와본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가격표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가격을 물어보니 3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부는 몇 개월로 할까요? 김 부장 사전에 할부란 없다. 내가 이 매장을 나가면 여기 직원들은 나를 완전 다른 눈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수군거리겠지? 김 부장은 오늘 기분이 좋다.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김 부장의 집도 작년보다 무려 3억이 올랐다. 집값이 3억 올랐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에 마음 졸였던 것이 우습다. 이제 그는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다.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의 부인답지 않은 수수한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 사실 집은 아내의 주장으로 산 것이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김 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아내 혼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한 것이다. 그래도 아내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산 거라며 김 부장의 길을 살려준다. 회사에 도착하니 송 과장이 오후에 반차를 쓰겠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팀원들 휴가의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물어본다. 송 과장은 오후에 부동산 계약이 있다고 대답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당돌하다. 내가 산 아파트가 지금 2배가 됐어. 궁금한 거 있음 나한테 물어봐.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송 과장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며 괜찮다고 얘기한다.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김 부장은 퇴근 후 골프 연습장으로 간다. 새 가방을 들고 있던 최 부장이 연습 끝났다며 낡은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간다. 김 부장은 최 부장이 혹시나 차를 바꿨을까봐 주차장까지 배웅하는 척한다. 다행히 최 부장 차는 15년이 넘은 차 그대로다. 팔 힘으로 트렁크를 쾅쾅 열고 닫는 최 부장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랜저가 자랑스럽다. 오늘따라 공이 참 잘 맞는다. 며칠 뒤 그는 상무님을 모시고 최 부장과 필드에 나가게 된다. 최 부장의 고물차를 타느니 나의 멋진 그랜저를 뽐내는 것이 더 낫다. 상무님과 최 부장의 집 주소를 카톡으로 봤는데 어라, 같은 아파트다. 아파트 이름을 보니 영어도 아닌 것이 뭔가 길다. 불안한 느낌이 적중한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 지역의 대장주 바로 그 아파트다. 김 부장은 핸드폰을 던지듯이 내려놓는다. 다시 시세를 확인해보니 김 부장 아파트보다 5억이 더 비싸다. 아니,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야? 같은 평수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역세권인데 무슨 5억씩이나 더 비싸? 찌질한 최 부장이 분명 전세일 거야. 그래야만은. 김 부장은 질투심과 불안감이 몰려온다. 배가 아픈 한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김 부장은 송 과장과 함께 경기도 인근으로 출장을 간다. 송 과장, 상무님이 집 문제를 송 과장한테 물어보셨다는데 맞아? 부동산 투자를 했어? 돈 좀 벌었어? 송 과장은 몇 개 있다며 많이 벌지는 못했다며 말을 아낀다. 이어지는 김 부장의 자랑에 송 과장은 다음에 조언을 구하겠다고 한다. 출장지는 신도시가 지어지는 곳으로 횡하다. 김 부장과 송 과장에게 멀끔하게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다가오며 명함을 건넨다. 여기가 신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상가 분양을 추천한다. 매달 400의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솔깃하는 김 부장에게 송 과장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 김 부장은 매달 400만 원의 월세가 귀에 맴돈다. 김 부장은 넌지시 최 부장의 집 이야기를 꺼낸다.
최 부장의 아파트가 자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송 과장은 최 과장이 어떻게 집을 샀는지 이야기한다. 알고 보니 4년 전 최 부장은 송 과장의 도움으로 그 집을 샀다. 믿을 수 없다. 정말 자가라니? 송 과장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부장은 몇 번이나 침묵에 잠긴다. 회사 일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 자부심이 넘치는 김 부장이 오늘은 말문이 막힌다. 모르겠다. 회사 내 인사철 전무님의 호출이다. 드디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인가?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가지만 전무님은 오히려 김 부장에게 공장으로의 인사를 권한다. 그날 저녁 김 부장은 상무님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다. 김 부장의 자리에 최 부장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부장은 흥분한다. 최 부장은 제가 하던 일을 못해요. 상무님, 저 없으면 그 팀은 안 돌아갑니다. 그게 자네의 문제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협업이야. 자네는 너무 눈과 귀를 닫고 있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스스로 후배나 선배 이야기를 잘 듣는지 생각해봐. 조직은 잘 어우러진 샐러드 같아야 해. 샐러드에다 콜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나? 콜라 맛 때문에 엉망이 되겠지? 김 부장, 자네가 콜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5톤 트럭이 김 부장을 황하고 들이받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일이라는 건 무조건 열심히 오래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원칙이 고지식으로 바뀌면 안 돼. 효율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유연해야 할 필요도 있어. 김 부장처럼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널렸어. 리더는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구성원들이 돋보이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마음도 없거든. 회식도 점심 회식을 더 좋아해. 김 부장은 늘 1등으로 출근해서 마지막으로 퇴근했다. 먼저 퇴근하는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던지며 회식은 무조건 삼겹살에 소맥 말아먹고 2차는 맥주집, 3차는 국밥집으로 갔다. 김 부장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권위의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르는 게 있으면 팀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팀의 실적도 좋아져. 그건 게 선순환이지. 나는 그렇게 배운 내용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에도 누구누구에게 배운 내용입니다. 누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팀원들이 다 돋보이도록 했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대리든 사원이든 계약직이든 가리지 않고 물어봐. 김 부장이 권사원의 실적을 빼서 발표할 때 내가 송 과장에게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을 때 김 부장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나? 김 부장의 시선이 상무의 어깨에 머물러 있다. 김 부장이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오래도록 듣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지방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달 후 인사팀장이 김 부장을 부른다. 때가 온 것이다. 회사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세컨 라이프가 진행되며 현재 퇴직하면 위로금 2억의 퇴직금을 제공한다고 한다. 내년이면 위로금은 1억으로 줄어든다. 김 부장은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외로운 마음이 더 크다. 공장에서는 그저 이방인일 뿐 같이 술 한잔할 사람이 없다.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어진다. 누가 뭐래도 늘 내 편인 두 사람. 버틸까? 나갈까? 누군가에게 내 속사정이라도 털어놓으면 시원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상무님 말이 맞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백수로 살기는 싫고 치킨집, 빵집, 커피숍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 회식 때 자신이 술김에 함부로 대했던 사장님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나의 꼬장을 웃으며 받아주던 사장님들. 내가 그 입장이 되어 술 취한 젊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자신이 없다. 김 부장은 문득 지갑에 있는 명함이 떠오른다. 송 과장과 출장 갔을 때 분양상가 사람들이 준 명함이다. 분명 따박따박 월 400이라고 했다. 마침 하나 남은 물건이 있다고 한다. 코너 자리고 지하철역 바로 앞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 임차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김 부장은 초고압 전류가 짜릿하게 지나간다. 월 50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김 부장은 표정 관리가 어렵다.
스타벅스 주인의 4억 할인까지.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곧 계약하러 온다고 한다. 김 부장은 조급해진다. 할게요. 계약금 지금 입금하면 되나요? 김 부장은 두 가지를 결정해 버린다. 그의 사직과 월 500. 김 부장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 너무 이상하다. 세수를 하고 옷방으로 간다. 명품 가방, 넥타이, 시계에 고급 수트. 언제 걸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왜 저것들을 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철저히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산 것 같지만 대부분 충동 구매였다. 2달 뒤 곧 건물 준공이다. 분양사무소에서 스타벅스까지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온다고 한다. 아쉽지만 김 부장은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날 저녁 신도시 지하철 확정 보도가 뜬다. 나는 역시 투자의 신이야. 투자의 신. 투시. 얼마 후 준공이 나고 분양사무실은 철수한다. 그런데 가게 인테리어는 언제 하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조용하다. 김 부장은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본다. 그렇게 김 부장은 사기를 당하고 만다. 시간이 흐르고 김 부장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다. 아내와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김 부장은 막상 할 말이 없다. 그저 이렇게 못난 자신과 결혼해준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다. 당신 나 같은 놈이랑 왜 결혼했어? 내가 미웠던 적은 없었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본인 일에 충실한 모습,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지. 당신이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할 때 조금은 미웠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까지 일하는 당신을 보고 나는 당신만 보며 힘내기로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가정 형편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우리 전세였잖아. 그때 나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어. 여기저기 부동산 돌아다니며 바람도 쐬니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말이야. 그렇게 책도 읽고 공부하는데 문득 나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 당신이 고맙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렇게 우리 집도 가지게 된 거고. 김 부장은 부끄럽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괜히 눈만 굴린다.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마신다. 김 부장은 생각한다. 그랬다. 내가 잘난 척하면서 가장이랍시고 회사 일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아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 창피하다. 우리 집 서열은 아내가 1등, 아들이 2등, 내가 3등이다. 큰형에게 연락이 온다.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뉴스로 들었다며 너는 괜찮냐고 묻는다. 김 부장은 그렇게 형의 세차장에서 일하게 된다. 처음 김 부장은 15도로 손님에게 인사한다. 무례하고 경없고 권위적인 손님들을 하나 둘 만날 때마다 그의 인사는 45도, 90도로 굽혀진다. 김 부장이 그러했다. 자기 기준에 자신보다 못한 직업을 가졌거나 겉보기에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태도가 권위적으로 되었었다. 막말을 하기도 했고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지도 않았다. 이제는 김 부장 본인이 그 막말을 견딜 차례다. 김 부장은 오늘도 깍듯이 인사를 하고 이제야 알 것 같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다 같은 자동차다. 성별, 직업, 나이, 학벌, 소득 상관없이 고객이다. 이전의 자존감과 오만함은 출근 전 집에 두고 온다. 일은 적성이 아니라 적응이라 했던가? 어느 날 우연히 김 부장은 정 대리를 만난다. 정 대리,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정대리, 권사원 편은 다음 편에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